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인 아들, 딸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이를 한 명만 낳았다면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연년생의 자녀 둘을 낳아서 키워보니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편애하면서 키우진 않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제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생각이 달라도 남편과 제 마음 한뜻이었다면 이혼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남의 편이었기에 제 인생에서 빼버렸습니다.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제 남편이 둘째이기도 했지만 아주버님은 결혼을 일찍 하셨는지 초등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딸을 연달아 낳았지만 형님네 쌍둥이 조카들에 밀려 저희 아이들은 언제나 찬밥 신세였어요. 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싶은 생각에 넘길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보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장남한테서 나온 애들이 아니라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희 시댁은 딸이 귀한 집이었거든요. 골고루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시댁 손주들 중에 딸은 제 딸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이전과 조금은 달라지는 태도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 아들보다 딸을 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서운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시댁 흉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장남인 아주버님이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그렇다고 쳐도 내 딸은 그래도 예뻐하실 줄 알았는데 이러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 요즘 딸이 좋다, 딸을 낳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도 어른들은 다 아들 해. 나 큰딸 낳았을 때 시댁에서 고생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시댁 차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들 낳고 보니까 시부모님도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아들을 원하고 있었구나 싶더라니까. 형님네 애들이랑 나이 차이도 꽤 나서 어느 정도 예쁨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 아내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오히려 차고 넘치게 했으면 했지. 저희가 결혼을 했을 당시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나를 잡는 과정 중에 아이가 생겼기에 결혼 시기를 앞당긴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남들은 식도 안 올리고 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자연 임신으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댁보다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었죠. 그렇게 양가에 들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날짜를 잡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대뜸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너희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시간 날리지 말고 그냥 얼른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식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시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하루라도 서둘러야지. 안사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물어보고 정 인사를 먼저 받아야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려라.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않고 상견례에서 처음 양가 부모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죠. 상견례 하루 전날 집에 가보니 부모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하진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예전이야 시골리기 전에 애 가지면 뒤에서 수근거렸지. 요즘에는 애 낳는 게 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큰 혼수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그리고 손주 봐주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큰며느리 손주들도 다 제가 봐줬었거든요. 애 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쌍둥이 손주들도 키워봤는데 손주 하나 정도는 거뜬히 도와줄 수 있으니 사돈께서는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견례를 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 표정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쉬셨거든요. 그런데 집 가는 길은 두 분 다 기분이 좋아지셔서 가는 내내 대화가 끊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친정아버지가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라. 여기 집을 너희 신혼집 쓰라고 줄 거니까. 이 집을 준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살려고? 이제 이 집 너희 신혼집으로 주고 엄마랑 둘이서 한적한 지방에 내려가 지내려고. 너 애 낳으면 우리가 봐줘야 하나 고민도 많았는데 사돈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집을 남겨주시고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상한 대로 흘러갔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예상한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너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지? 너희 형님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학에 나왔어.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대단하시네요. 제가 좋은 대학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돈벌이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도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들도 많잖아. 내가 보니까 부모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 따라가다니요? 우리 큰애네 사돈댁이 의사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큰며느리도 병원에서 일하는 거지. 누가 보면 형님도 의사라서 거들먹거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의사는 아니고 병원 안에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번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형님이 의사라도 된 것처럼 칭찬을 하곤 했었어요. 제가 알만한 기업에 다니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적은 월급을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름 저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 저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시댁의 며느리는 형님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형님과 비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첫 며느리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말씀처럼 의사 집안 딸이니 더 그러시나 보다 싶은 생각을 하며 서운한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들 교육비는 내가 다 내줄 테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손주들이나 잘 키워. 똑똑한 집안 딸이 낳은 손주들이라 그런가? 애들 눈빛부터가 다르더라. 애들이 다 비슷하죠. 그런데 확실히 타고난 유전자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못하는 걸 저희 애들은 척척 하더라고요. 이러다 우리 집안에서도 의사 나오겠어? 그래서 제가 요즘 학원 알아보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어머님께 여쭤보려고요. 형님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자식들 핑계를 대며 받아갔고 시어머니는 형님네 조카 둘을 본인 돈으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주며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저희 애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첫째가 유치원에도 안 들어갔을 나이라 나중에 우리 애들은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뻐해 주시겠지 싶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똑같이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조카들이 고3 수험생이었기에 결국 저희 아이들이 시어머니 눈에 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걸로 애들 예쁜 옷 한 벌씩 사줘라. 가방도 사주고 싶었는데 그건 손주 친할머니가 해줬을 것 같더라고. 우리 어머님은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시는 것도 모르실걸? 너희 시댁에서 뭐 해준 거 없어? 둘째가 입학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형님네 애들은 수험생이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은 또 밀린 거지 뭐. 저희 부모님은 첫 손주 입학 선물이라고 돈도 챙겨주시고 옷 선물도 해주셨는데 시댁에서는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라고 해서 손주들 입학 선물을 꼭 챙겨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챙겨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라고 해도 섭섭한 티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푸념 정도로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조카들의 대학 입학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조카들 이번에 의대 붙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 그 힘든 의대를 보내시긴 했네. 우리 애들이 의대를 가더라도 어머님이 우리 애들을 형님네 애들처럼 예뻐할 일은 없겠지. 첫 손주가 특별하다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자 직업을 가진 손주가 생겨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더 그러시는 걸 거야. 시간 지나면 우리 애들도 예뻐해 주시겠지. 조카가 의대에 합격한 건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또 주목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축하하는 마음 반, 우리 애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 반이 엉켜 있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는지 남편은 조카 대학 입학 축하 선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가방 같은 거 하나 사다 주면 되려나?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지? 그걸 왜 우리가 사줘? 우리 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가방은커녕 선물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초등학교랑 대학교랑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주면 형이랑 형수도 고마운 마음에 더 챙겨줄 수도 있잖아. 형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도 저희 애들 키울 때 내복 한 벌 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쌍둥이 조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선물을 챙겨줬었거든요. 처음엔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서 받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니 그냥 우리 애들한테 해줄 마음이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들 입학 선물도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지만 남편이 똑같이 하면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며 이번에 우리가 먼저 챙겨주자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챙겨줬음에도 따로 받은 게 없었지만 대학교 입학이기도 했고 다른 곳도 아니고 의대였기에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백화점까지 가서 조카들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똑같은 걸 챙겨줘야 했기에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형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카 의대 축하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앉아있다가 올 사람들은 다 온 것 같아서 조카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들 의대 입학을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고마운 분께 편지를 하나 썼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형님은 몸을 시어머니 쪽으로 돌려서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었고 본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들은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돈 보태준 내역을 줄줄이 읊는데 저는 감사 편지라기보다는 영수증을 보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네 친정이 의사 집안이라 들었기에 여유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카들에 대한 도움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형님네 조카들한테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댁의 도움을 받을 동안 친정에서는 하나도 안 해줬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자리라면 형님네 부모님도 오셨을 법한데 형님네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친정에서 형님을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느꼈기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던 말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있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나를 쳐다볼 이유가 없었기에 내가 지금 좀 예민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편지를 다 읽을 때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오게 생겼는데 너도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네? 역할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여태까지 네가 우리 큰손주 의사 만드는데 보태준 것도 없는데 나중에 우리 큰손주 의사 되면 너희도 덕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도움받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너희 신혼집 비워라. 조카가 의사 되는 거랑 서울에 있는 저희 신혼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 큰손주 의사 될 때까지 너희 집 써야 할 것 같으니 빠른 시일 안에 비워라. 시어머니는 저보고 조카들과 형님이 서울집에 들어와서 살 거니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집이 2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랑 애들은 어디에 가서 살라고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요즘에는 애들 때문에 합가한다는 집들도 많다더라. 그러면 어머님 집으로 형님이랑 조카들이 가면 되겠네요. 저희 신혼집을 비우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희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뭘 그렇게 생각해 주셨길래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비워줘야 하냐고 되물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뭘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애들 키우는 걸 내가 옆에서 지켜봤잖아. 너희 애도 내가 공부시켜서 가르쳐주마. 어머님이 뭘 하신다고 저희 아들을 가르쳐요. 어머님 대학도 안 나오셨잖아요. 얘가 뭘 모르네? 네가 이러니까 너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저희 큰애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공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조카 둘 다 의대에 간 것도 아니고 한 명만 붙은 거잖아요.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의대인데 서울집이 왜 필요한데요? 이번에 걔가 아깝게 떨어졌어. 다른 애매한 학과 보낼 바에는 재수시켜서 얘도 의대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서울에 좋은 재수학원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 보낼 거니까 잔말 말고 집이나 비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실실 웃으며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엄마 덕분에 우리 아들도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다들 나한테 와서 어떻게 손주 의대 보냈냐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커피 사주고 난리야. 여보, 시간 금방 지나가. 8년이면 우리 애 대학 들어갈 때랑 딱 들어맞으니 그때 돼서 우리 신혼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네. 엄마, 그렇게 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말이 잘 통하네. 남편은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그 집을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 장단을 맞추며 실실 웃는데
그 순간 제 이성이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저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른 조카가 이번에 대학을 못 들어가게 돼서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1년 정도만 이해해 줄 수 있겠냐?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사정을 이야기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통보하듯이 우리 신혼집을 달라고 하는 태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남편까지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큰 소리야? 제가 지금 조용하게 말하게 생겼어요? 저희 집 뺄 생각 없고 저희 애는 제가 알아서 교육시킬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너는 복에 겨워서 고마운 줄도 모른다. 네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네 자식도 그런 거야. 네 형님 봐라. 저렇게 나한테 잘하니까 손주가 의대도 척척 붙은 거야. 남들은 나한테 애 좀 봐달라고 난린데 어휴 이렇게 몰라서야. 그럼 그 사람들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도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학원 보내고 싶으면 근처 원룸을 알아보던가 어머님 댁에서 학원을 보내던가 하세요. 제 신혼집을 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저를 완전 제외시키고는 지들끼리 이사 날짜를 정해버렸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누구랑 조용조용 통화를 하길래 무슨 전화길래 저러나 싶어서 주의 깊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을 누가 쓸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딱 봐도 형님 조카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며 핸드폰을 확 가로챘습니다. 제 목소리를 형님도 들었는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셨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을 손에 잡고는 남편에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난리치기 시작했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우리 집 빼주는 일 없을 거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지금 당장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8년 안 길어. 우리 애 벌써 초등학생 된 거 봐. 이 집을 우리가 돈 모아서 샀니? 이거 엄연히 우리 부모님 집이야. 시댁에서 뭘 해준 게 있다고 이 집을 달라고 하는 건데 절대 안 돼. 당신은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게 싫어? 큰 조카가 잘 돼야 우리 애들도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 잘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이 집에 그럴 수 있는 권리라도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이 집에 조카들 데려온다는 소리 했단 봐. 나도 그때는 말로만 이러지 않을 테니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문소리를 쾅 닫고는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화난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제가 형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는데 조카들을 위해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넘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조카가 의대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지금부터라도 형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직접 조카랑 아주버님네를 태워서 우리 집에 데려왔거든요. 현관에서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태연하게 집 구석구석을 형님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결국 포기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신이 난 목소리로 방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안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과 형님 그리고 조카까지 경악해버렸습니다. 이서방 왔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신가? 장모님, 장인 어른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집 우리가 준 집인 거 잊었나? 우리 딸이 그러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길래 우리가 다시 쓰려고 올라왔네. 친정엄마의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찔렸습니다. 그럴 만도 했겠죠.
제 말도 무시하고 형님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셨으니까요. 남편이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줬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제 말을 무시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한테 미리 얘기된 날짜에 올라오라고 했었거든요. 남편 핸드폰을 보려고 본 건 아니었고 남편이 자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제가 찾는 걸 도와주다 먼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형님에게 문자가 왔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읽어보게 된 것이었죠.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같이 사는 와이프와 자식을 내보내고 피도 안 섞인 형님과 조카들을 이 집에 데려올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 많이 다니신다며 이참에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건 어때? 왜? 너희 어디로 이사 가려고? 그건 아니고 남편을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병원 많은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 이참에 거기 집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서방을 왜? 이서방이 뭐 잘못했어? 제가 갑자기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친정엄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아빠까지 남편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은 못했지만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은 어떤 것 하나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것이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 딸 가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신혼집을 형님네 아들 의대 준비한다고 비워준다는 사실에 친정 부모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해버렸습니다. 왜 놀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여기 우리 부모님 집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조카가 공부하면서 지낼 공간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러고 나중에 형수님이나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너희 식구랑 네 얼굴 더 이상 볼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얼굴을 왜 안 봐? 우리가 살던 집은 부모님께 반납했으니 이제 남편 너도 반납해야지? 내가 너랑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결혼했지. 네 조카 키우려고 결혼한 줄 알아? 살아보니까 남편 없어도 애 둘 키우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 친정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서는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속이 다 후련하셨던 것 같아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속썩이는 사위는 나도 필요 없어. 잘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면서 애들 봐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일만 열심히 해. 어떻게 그래.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도 애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 결혼시킬 때만 해도 너희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줄 것처럼 굴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내려간 거였잖아. 그런데 너 혼자 애 둘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당장 올라가서 애들 봐준다고 할까 싶은 생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제는 엄마 아빠 믿고 저녁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시댁에서 느꼈던 서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큰애를 낳고 난 첫 명절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셔서는 큰며느리가 녹두전이랑 산적꼬치 좋아하니까 미리 해놓자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 푼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고 그것 때문에 친정엄마가 한동안 잠도 못 주무셨어요. 올라와서 우리 애 봐준다고 하셔도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해도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해준 호의들을 제가 받는 것처럼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마음 한켠으로는 저와 제 아이들이 시댁에서 예쁨 받는 존재는 아니구나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고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합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기어코 소송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일이에요. 저희 큰애랑 손주가 들어와서 살기로 얘기 끝냈는데 갑자기 사돈이 올라와서 사신다니요. 저희 집에 저희가 다시 들어와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돈이 며느리한테 얘기를 못 들으셨나 본데 여기는 저희 큰 며느리랑 손주가 쓰고 우리 둘째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누구 허락받고 이 집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딸 쓰라고 이 집 건네준 거예요. 생판 남 쓰라고 비워둔 곳이 아니라고요. 말씀 참 섭섭하게 하시네. 우리 큰 손주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이번에 의대에 척하니 붙은 손주예요. 나중에 사돈도 우리 큰 손주한테 진찰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잘 보이세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그 집 손주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됐네요. 그리고 그 집 아들내미한테도 이 집 저희가 들어와서 산다고 이야기해놨으니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저희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큰 조카를 들먹거리며 저희 엄마 보고 집을 빼라고 했지만 저희 엄마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치셨어요. 지금 기어코 애들을 이혼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사돈은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언제부터 저희 손주들을 걱정했다고 그러세요? 이번에 우리 큰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선물 하나 안 해주셨다면서요. 그거야 지금 큰 손주 의대 보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 큰 손주들이나 챙기시라고요. 제 손주는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저희 집이니 당장 나가주세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애들 아빠도 없이 잘 키울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좋게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계속 직장 생활했었고 아이들도 저 혼자 키운 날이 더 많았기에 재산 분할을 해도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받아 사용했기에 집 대출을 받지 않아 정기적으로 나가는 대출금이 없었거든요. 그랬기에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분도 제 상황을 확인하시더니 잘하면 6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마음 단단히 먹고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되겠지만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닐 테니까요.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 받은 소장을 갖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고? 내가 형수님한테 우리 집을 드리자고 한 게 아니라 잠깐 빌려주자고 한 거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집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꼴 못 보겠으니까 너랑 이혼하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집을 네 형수한테 주던가 네 조카한테 주던가 해. 알겠어. 그럼 형수한테 오지 말라고 할게.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남편은 은근슬쩍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까지 당해보니 본인이 수그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까지 서울에 올라오시게 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번복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당신도 변호사를 알아보던가 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나 당신이랑 다시 살 생각 없고 우리 애들도 당신 없어도 된대.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라도 꼬박꼬박 보고 싶으면 양육비 밀리지 말고 보내.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긴 했는지 이혼 소송 중에 조정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1, 2년 정도 지나야 이혼 마무리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소송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조정 이혼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 볼 일도 없겠지 생각했는데 이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몇 번 무시해도 계속 연락을 하길래 한 번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본인 하소연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너는 알지? 내가 큰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시어머니는 사기당했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형님과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새도 없었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큰손주 의대에 합격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의대 합격해서 돈 많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그럼 지금 의대 합격한 것도 제대로 모르셨는데 저희 집을 비워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큰며느리가 손주가 의대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였지.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 집에 밀고 들어와서는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니까.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서로 쌓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좀 도와줘라.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서울에 살 곳이 없어져서 결국 시어머니 집을 차지하려고 들어왔고 안방까지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남편은 본인 방도 없이 거실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면서 집안 정리 이렇게 할 거냐고 한 소리 하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서 큰 손주가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고 둘 다 서울에서 재수학원 다니면서 준비한다며 시부모님을 밀어내니 이제서야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의 이야기도 듣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본인한테 피해가 없으면 상관도 안 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 오면 성질을 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결국 두 아들 다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아들 중 한 명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큰며느리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고 형님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준 것이죠.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대학 합격 통지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고 하셨고 형님은 누가 합격한 게 아니니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들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님도 참 뻔뻔한 게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받으면서 아들들 교육시켰으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지원을 못해줘서 자기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이 상황에 어이가 없어 저에게 연락을 걸어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큰며느리 제일 예뻐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딸이잖아요.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줬으니 의사 친정 도움 받으라고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거야.
의사 집안 딸이라고 해서 나는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의사들이 좀 바쁘니? 그래서 사돈들이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의사 집안이 아니라 거기도 병원 행정 업무 봐주는 사람들이더라. 누굴 탓하겠어요. 제대로 안 알아본 사람 잘못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큰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던가 하세요. 그게 됐으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겠니?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많이 받고 애들 양육비도 따로 받는다며. 우리 새로 살 집 장만할 보증금만 좀 보태다오. 쌍둥이들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도 줄이셨으면서. 이제 쌍둥이들이랑 같이 살면 매일같이 얼굴 보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주들 끼고 살면서 지원 실컷 해주세요.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쌍둥이들 뒷바라지 실컷 하라고 말해버리고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시어머니랑 형님 때문에 우리는 이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형님이 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쌍둥이 아들들 학원비와 과외비 된다고 살던 집도 팔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형님은 의사 집안 딸이라 자식들도 똑똑하다고 집안에 의사 나올 거라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남은 건 시댁집 23평짜리 방 3개 집에서 아주버님 부부랑 조카 그리고 시부모님과 전남편까지 함께 산다는 근황을 들으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요즘에도 이렇게 손주들에게 극성인 할머니가 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한 친구는 저에게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 그리고 니네 형님 조카들이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네 자식 들들 볶아. 그 전에 헤어진 게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야. 안 그래도 그럴 것 같더라. 내 새끼들한테 여태까지 뭐 하나 해준 거 없으면서 큰손주 의대 못 붙었다는 소리에 바로 나한테 연락해서 하소연하면서 자기 둘째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니까. 아직도 극성 맞은 시댁들이 있다니까. 네가 능력이 없냐 도와줄 부모님이 안 계시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랑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해버리고 나니 내가 정말 이혼을 했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에 상주하고 있어서 전 남편은 저희 집 주변은 얼씬도 못하고 있죠. 저번에 저희 집 근처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제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저에게 다가와서는 방도 없이 거실에서 지내는 거 힘들다고 이제 정말 잘하겠다고 하면서 재결합하자고 난리쳤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친정아버지가 달려나오셔서는 전 남편한테 호통을 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제가 출근할 때면 같이 내려와 주시고 종종 제가 퇴근할 때 맞춰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오지도 애들에 대한 연락 말고는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쌍둥이들도 본인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니 힘들었는지 성적도 계속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너무 극성으로 키우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식 키우는 게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햇빛을 너무 오래 쬐면 말라 죽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죽어버리잖아요. 언제나 적당한 관심과 무관심이 적절히 섞이는 게 식물에게도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셨기에 제가 야근도 부담 없이 하곤 했었거든요. 그 덕에 좋은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고 승진 대상이 되었어요. 이번 달 말 승진 결과 발표가 나고 월급이 오르게 된다면 부모님이랑 애들 데리고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 큰 딸, 시집까지 보내놓고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 갖고 할 수 있는 효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 사연이 많이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부모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